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저자인 이 책은 거래 만능 시대의 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단락으로 나뉜 책에서 첫 번째 단어는 새치기, 두 번째 단어는 인센티브, 세 번째 단어는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네 번째 단어는 삶과 죽음의 시장, 마지막 5번째 단어는 명명권으로 나뉘어 있다. 마이클 샌델은 책 서두에서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한다. 교도소 감방조차도 돈을 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을 찾거나 의회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 로비스트가 국회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것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장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화의 가치 판단이 배제된 태도가 시장 논리의 핵심이며 시장이 지닌 매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태도가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오늘날 많은 사회를 괴롭히는 기술관료 지향의 경영정치가 발달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목격하는 시장의 한계 뒤에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시민이 투표권을 팔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에 도덕적 판단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공적인 방식으로 토의해야 한다 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토의한다고 상충하는 모든 것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더욱 건강한 공공생활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제1장 새치기에 대한 내용이다. 줄서기를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우선 탑승권이 대표적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고 있다. 1인당 $45를 내면 엘리베이터 앞 새치기가 허용된다. 새치기의 특권은 미국 곳곳에서 나타난다. 돈으로 사기 어려우면 사람을 고용해서 줄서기를 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 소재 인류 병원에서 대리 줄서기 사례가 일상화된 모습을 발견했다. 모두 부유한 사람에게는 새치기를 허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구조이다. 이러한 시장 논리가 줄서기보다 낫다는 공리주의자 입장은 우연에 상당한 지배를 받는다. 줄서기를 하지 않고 새치기가 가능한 경우가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 재화를 시장 논리로 분배할지 줄서기로 할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재화인지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요세미티 공원 야영장 암표 판매 현상에 대해 대중은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분노한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부유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으며 우리들의 소유다 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례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워싱턴 경기장에서 미사 드린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입장권이 암표 거래되었다. 사람들은 미사의 참석 자체가 매매 대상이 된다는 것에 반대하고 성사의 정신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신성한 재화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한 것이다. 1장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부자들의 새치기 경우를 시장에서조차 무한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역은 넓어졌으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제2장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시장 논리로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인센티브, 즉 금전적 보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폭이나 재회의 대가를 모두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그 사례로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에게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임 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현금 $300를 지급하게 한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사례를 들었다.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난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마약 중독자 엄마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을 막으려는 정책이다. 이것을 비판하는 자들은 마약 중독자 엄마가 이 제안에 동의한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마약 구매로 항상 빈곤한 이들에게 금전 유인책이 너무 매력적이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탄생조차 시장 논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례로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최근 유행하는 건강을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뇌물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의사, 보험회사, 고용주들이 사람에게 약을 복용하거나 금연, 체중 감량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금전상의 동기가 더 바람직한 동기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카드에 $1씩 주는 경우 결국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사카드를 쓰는 경우 결국 돈 때문에 위장된 가치 부여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벌금은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용이며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일 뿐이다. 사람들은 벌금을 요금으로 대할 때 벌금이 나타내는 규범을 무시한다. 그리고 사회는 종종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반격을 가한다. 한때 중국에서는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위반할 때 내는 벌금이 부자에게는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가격으로 여겨졌다. 이때 벌금이 요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부자에게 자녀를 더 출산할 권리를 판매하는 이상한 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재정적 인센티브 효과 여부를 예측하면서 그 전에 도덕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보호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시장 논리가 도덕 논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은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경제 논리는 재화를 사고 팔 때 재화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람의 신장, 성, 학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불미스럽다. 우리는 모든 것에 상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으로 사고 팔 때 분명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지는 재화나 관행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대표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우정, 노벨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돈으로 사는 것으로 대신 사과해주는 대리 사과 서비스, 결혼식 축사 판매, 선물 현금화를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화의 속성을 변질시키고 가치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물은 열정적인 자아, 낭만적인 자아를 자극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애인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선물 받았다면 그리 기쁘진 않을 것이다. 선물은 효용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물이 효용성을 중시하여 모든 형태를 즉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한다면 우정과 사랑은 그 규범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물 교환은 점점 금전적 측면이 강조되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좋은 관행이 상품화되면 공감, 관용, 배려, 관심 같은 규범의 자리에 시장 가치가 들어서게 된다. 고용된 친구는 진짜 친구와 다르다. 마이클 샌델은 또 다른 사례로 명예와 대학 입학을 돈으로 산다면 과연 명예롭고 공정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부 입학에서 부유한 자녀만 입학시키는 정책은 불공정하고 부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이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갖도록 준비시켜주고 탁월성, 학문 발달, 시민 덕성의 고향을 비롯한 이상을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돈으로 입학을 허가한다면 목적이 왜곡되고 대학 존재의 이유인 규범을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성이냐 부패냐 논쟁으로 돈으로 사야 하는 것과 사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둘러싼 논쟁이 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반박이 생긴다. 즉, 돈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면 공정한 것인가? 시장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와 규범을 거론하면서 부패에 관한 반박을 하게 된다. 또한 저자는 핵폐기물과 헌혈의 경우를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스위스 산악마을에 핵폐기물 핵폐기 장소를 제공하면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하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들은 핵폐기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주민의 의지를 보상금이 약화시켰다고 본다. 공공선에 헌신하려는 주민의 태도가 보상금이 뇌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며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헌혈의 경우 티무루스라는 영국 사회학자는 미국이 영국보다 혈액 부족 현상, 혈액 낭비, 고비용, 오염된 혈액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혈액이 상품화되면, 즉 혈액 시장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고 강조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에게 혈액을 사들임으로써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 혈액이 재분배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혈액 기증한 사람의 의무감이 사라지면서 이타주의 정신은 약화되고 자발적 헌혈은 사라지며 도덕적 책임감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헌혈하는 자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티트무스는 바로 시장이 비시장의 규범을 몰아내는 효과라고 말한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서머스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이타심을 아껴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삶에서 이타주의를 무모하게 사용하면 다른 공공의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공급량이 고갈되고 친구와 가족의 이타주의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지향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미덕이 쇠약해지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제4장, 삶과 죽음의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사장에서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시장에 관한 사례가 집중 나와 있다. 월마트 매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48세 마이클의 부인은 회사가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어 횡재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하였다. 월마트 같은 대기업이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부인은 분개하였다. 평사원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 청소부 보험이라 부른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보험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보험업계의 로비 활동으로 CEO부터 말단까지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법화되었다. 회사가 자기 목에 가격을 매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거의 없다. 개인의 승낙 규정도 없어서 회사는 퇴직한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보험업계에 속한 일부 회사도 이를 불쾌한 관행,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보험의 형태라고 말한다. 회사에서 사망하는데 회사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것은 직장의 안전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가 재정위기를 맞게 될 경우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강구하는데 인색하게 굴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일명 이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무라하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업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 선물로 다루게 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사례로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 환금 제도이다. 즉 불치의 병, 말기암 환자가 소유한 생명보험 증권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1년 안에 사망할 사람에게 생명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사망 시 잔액을 갖는 제도이다. 이런 경우 투자가는 최초 보험 계약자가 빨리 죽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측면을 부각하지 않으려 애쓴다. 말기 환자에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죽자마자 투자가가 이익을 얻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사례로 데스풀스 제도이다. 이것은 유명인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을 말한다. 일부 게임에서는 다이애나 왕세자빈이나 존 덴버같이 예측 불허의 사망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여 사망 후 이익을 얻는다는 것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생명보험은 상호 안전보장을 위한 리스크 통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 두 가지가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도박적 측면이 존재하기에 애초에 생명보험을 정당화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무력화하게 만든다.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생명보험과 죽음의 상업화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그 도덕적 우려를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사고 파는 사망채권에 대한 것이다. 사망채권은 월스트리트 기업이 생명보험 증권을 다량으로 매입해서 채권으로 묶은 후에 재판매하는 금융조합 라인을 말한다. 26조의 달러에 달하는 이 채권은 고난도 질병을 앓은 사람들의 증권을 묶어 판매하는 것이다. 마치 죽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처럼 질병 사망 전에 생명보험 증권을 저당잡혀 판매하는 것인데, 이 역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들은 사회적 선을 위해서라면 도덕성을 잠식하는 시장 관행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명보험의 첫 단추는 이런 방식으로 타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죽음과 불운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행위를 적어도 우리는 순응하지 말고 도덕적 우려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 이면의 모습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5번째 단어는 명명권이다. 사람과 과학 분야, 스포츠에 명명권이 있다. 사람에 대한 명명권이란 부모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신생아의 이름을 명명한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대회 등의 명칭에 기업을 이름을 붙이는 일이 성행하였는데, 이를 스포츠 명명권이라 한다. 명명권을 위해 경기장에서 자사 이름으로 장식하여 두각을 나타내려고 엄청난 돈을 선뜻 지급하였다. 메이저리그 소속팀 대부분은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명명권을 부여받는다. 기업의 명명권은 경기장 정문의 간판 부착을 시작으로 홈런을 칠 때마다 회사 이름을 거명하거나 세이프인 경우 세이프입니다. 뉴욕 생명이라며 회사명을 말해야 한다. 명명권 거래는 1988년에 불과 3군데에서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스포츠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미 스포츠계도 시장 지향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스포츠 거대 광고 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야구장에 비싼 입장료를 받는 스카이박스는 야구장의 훌륭한 수입원이 된 지 오래며 부유층의 특권이 되었다. 세대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같은 팀을 응원하던 공감대와 연대의 가치는 변질되어도 괜찮은 걸까? 조너선 콘은 스카이박스의 은밀하고 경망스러운 특징은 미국 사회의 자신을 타인과 분리하려는 엘리트의 욕망과 필사적인 욕구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미식 축구의 위대한 점은 노동자건 백만장자건 모두 함께 앉아 한 팀을 응원하던 스포츠 관람 관습이 지금은 계층 간의 차이를 더욱 부각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한다. 스포츠가 시장에 눈을 뜨면서 생겨난 폐습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스카이박스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착되었다. 상업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린 시절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기본 훈련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주변 세상에 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되기 어렵다. 명명권과 시정 마케팅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점유하면서 공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상업화는 특정 재화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통성을 잠식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각계각층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기회는 줄어든다. 야구 경기장에서 스카이박스를 올려다보면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다. 함께 섞여 응원한 경험이 사라진 현상에 대하여 그들은 상실감을 느낀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불평등이 점차 심화하면서 모든 것이 시장의 지배를 받는 현상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점차 분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배경, 위치, 태도,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이를 협상하고 공공선에 관심을 쏟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끝으로 마이클 샌델의 도덕 이론의 핵심은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다. 사회의 발전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선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베스트 책 뚫어보기로 알아보았다. 책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으면 와이즈베리 출판사 책을 권해본다.